남양유업이 타결되면 상징적으로 민주당부터 남양유업을 회생시키는 협력을 하겠다. 우유도 마시고 뭐 서울역에 나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돕는 캠페인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남양유업과 대리점 소식의 이 상생의 협약식 조인하는 현장에 대표가 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일치조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이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면 남양 우유를 마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사전에 했었다고 합니다. 대표도 약속해라면서 제가 해결이 된 이후에 남양유업 우유를 마시겠다 그 자리에서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 일치조위원회가 애쓴 결과 남양유업과 대리점 협의회 간에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유 한 잔씩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저희들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것은 을을 살려서 갑도 살리자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갑을 상생이고요. 지난 남양유업 사태 이후로 남양유업이 매출이 국민들이 아주 자연 발생적인 불매운동을 해서 매출이 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갑을 상생을 위한 우유 마시기입니다. 좀 이따 들어가라. 한 번만 더 드세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3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시면 우리 김한길 당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 최고위원회 하는 날입니다만 오늘은 우리 당이 10시에 일총이 소집되어 있는 관계로 국회로 나와주시자 부탁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에듀머니의 제이용경 대표님, 이현욱 참여연대 희망 본부장님, 미세한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우선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공직자들의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후퇴한 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손본 김영란법에 의하면 스폰서 검사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본래 취지와 많이 벌어진 간극이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에도 4대강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2009년도 정부의 비밀 문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됐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천문학적인 엄청난 세금을 강바닥에 쏟아버린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마지막 회담을 국외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남북 대화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회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면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라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가계부채 문제, 가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문제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라고 불립니다. 가계부채로 분류된 다양한 법제들의 부채 209조 5천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가계부채는 1조 원을 넘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및 대출비 때문에 알바생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약탈적 대출 환경과 과도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빚더미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실은 빚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울한 현실입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서 320만 명의 채무 불이행자의 시행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 그 약속은 10분의 1로 축소돼서 국민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부총리는 7월 초에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서슴지 않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부끄럼 없이 드러냈습니다. 대책 없는 가계부채 때문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빚을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빚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 채권 추심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하면 영영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 채무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모든 책임을 오직 채무자에게만 떠넘기는 사회는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자율 상한선을 내리는 문제, 채권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문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해주는 문제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경청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한길 말씀처럼 오늘 최고위원회는 한국경제대공으로 등장한 가계부채, 금융피해를 증가하는 일에 금융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최고위원회로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병헌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민사회와 또 수요일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유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넘어서 한국경제 시한폭탄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국회에서 어렵게 가계부채 청문회를 했고 가계부채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는 그런 부채기만 그런 인식을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고 개탄스러운 상태입니다. 부채의 고통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개인과 가정의 빚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흑복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은 천근의 짐을 진 사람의 어깨에 또 천근의 짐을 올려놓는 사실상의 폭력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와 약탈적 금융기관의 횡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한 가구당 5,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빚쟁이가 되어 있고 나라는 빚더미 공화국인 셈입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안일한 인식과 무대책의 상황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서민 경제 파탄 상황에서도 안이하기 이를 데 없는 박근혜 정부의 상황 인식은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요란하게 홍보하던 경제 민주화는 하루가 다르게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놓는 정책들은 모두가 반서민적인 경제 정책뿐이고 서민들의 등골을 피디하는 정책뿐입니다. 서민이 공으로 전락하고 서민의 등골만 빼먹는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래가 없는 국가입니다.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야만 미래가 있는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공정채권 추진법, 채무자유회생법 등 필요한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힘없는 서민만 등치는 약탈적 금융 시스템도 반드시 개혁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하시겠습니다. 80년대 미국에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쌍둥이 적자로 하늘로 치솟을 때요. 미국은 달러를 찍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정부의 빚이든 개인의 빚이든 기업의 빚이든 빚이라는 게 얼마나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두어 달 동안 최고위원이 된 이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에 진력을 하고 있고 이외에는 사실 관심을 쏟을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모두 다 아는 대로 민주화 민생 그리고 언론다운 언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걸 풀 수 없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근거 없는 낙관이나 비판이 부재한 상황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비민주적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민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은 끝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민주의 중요한 하나의 그 지표 중에 하나인 국정원 조사가 1차 마지노선에 들어갑니다. 원세훈 김용판이 증언대에 쓸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일단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18명의 공통 증인이 있습니다만 필수 증인과 필요 증인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 기심기심 걸어온 국조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조 자체를 연장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고 민주당을 자꾸 거리로 몰아내지 말길 바랍니다. 민주화 그리고 토론의 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조경태 최고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18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그 내관인 가계부채가 천조에 이르고 여기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주거와 관련됐다는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2달 이상 연체되게 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의 금리로 주택담보를 대출받은 A 모 씨의 경우 한 달간 이자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무려 12%의 연체 이자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약탈적 금융 시스템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우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과거의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가계부채가 이어나왔습니다만 향후에는 전세, 월세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을 조속히 저는 처리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의 우리 서민의 눈물인 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그 싹을 저는 잘라내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향후 민생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지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961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천문학적인 경우입니다. 예,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된 삶의 무게와 눈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가중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은원과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음성에서 열린 전국 한원농가들이 권리대회에 다녀왔습니다. 2,500여 한원농가들이 불볕 더위 및 수납비 아래에서 사료값 인상, 고기값 하락에 분노하며 사료값 인하와 출하 예정된 변화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작년 축산농가의 부채는 농가당 1억 277만 원으로 부채 금액이 상당한 비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 평균 부채 2,726만 2천 원의 약 4배에 해당하여 농가 부채는 심각하지만 축산농가 부채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6월 기준 한우 사육주 수는 306만 4천 마리로 한우 적정주 수는 260만 마리 크게 붙들어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은 키로당 11,990원으로 1년 새 15%는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사료값은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1년 새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금년 축산농가의 부채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결과 50도 미만의 중소 한농가가 1년 사이에 2만 가구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FTA 체결과 비료, 사료, 인건비 등 생산비 폭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한원과를 비롯한 국내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1. 경제민주화 폭공약.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2. 가계부채 폭공약. 이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 원을 육박하고 있고 전체 가계의 60%가 빚을 지고 있고 하우스푸어는 15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산층 70%의 재건은 공영입니다.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분야 주요 공약으로 가계부채 해소, 채무자 지원, 손실에 대한 금융회사 부담 강화, 이자 20%까지 제한,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 이은 대국민 사기극 2에 해당됩니다. 대국민 사기극 3은 학교 비정규직 대책입니다.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입니다.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협의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초과 개선 대책의 핵심인 후봉제는 빠져있고 1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그리고 장기 근무 가상금을 1년에 1만 원 올리고 기존 2년에 1만 원에서 1년에 1만 원을 올리고 이후 장기 근무 가상금을 1년에 고작 2,500원 올려서 2018년에 2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전히 최소 1년 동안은 기간제 고용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별적 저임금의 핵심 원인은 호봉제 도입 및 차별 수당제도 개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한 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 근무 가상금이 1년에 1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정규직 대비 10%도 되지 않고 2018년이 되어서 1년당 2만 원이 되더라도 현재 공무원들이 자연적인 임금 상승분의 20%도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차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놓은 학교 비정규직 대책이 대국민 사교육 3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가계부채와 금융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약탈적 대출금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통합도산법, 공정채권추진법, 대부업법,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호봉제와 공무집법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의자 최고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가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났다라는 말씀이 그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저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오히려 그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부채를 통해서 그동안 소비를 유지해왔던 가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실질 임금 상승을 통해서 소득으로 구매력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부채를 통해서 소비 수요를 충당해왔던 경제 구조가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저성장, 양극화 이 문제는 모두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규제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작품의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 점이 바로 양극화는 물론이고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목표를 경제민주화에서 경기 활성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줄어들고 법인세 감면액은 도리어 늘어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자영업자와 직장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말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대기업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구매력이 결코 창출될 수 없고 기업들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가계 및 비영리 기관의 금융부채, 자금순환 동향상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가 1,150조 원이 넘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 비교할 때의 가계부채 규모입니다. 국제 비교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GDP 대비 약 95% 수준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DTI 적용 비율을 좀 완화하면서 또 급격히 늘어났는데 외국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다보스 포럼 같은 데에서 이 개인 가계 부분의 금융부채는 한 75% GDP 대비 75%를 넘으면 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임계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90% 넘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는지는 통계가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정부 부채의 경우에 GDP 대비 90%를 넘으면 20년간 GDP 1% 떨어뜨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년간 GDP 1%를요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GDP 규모가 1227조 원인데 이걸 20년간 1% 떨어뜨리면 얼마 되냐면 3,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GDP 2%일 때와 GDP 3%일 때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성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3,500조 원 아마 계산해 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성장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고 이 가계부채 문제가 다른 요인들과 결합했을 때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동이라든지 성장률 둔화라든지 외부 변수. 지금 우리는 아마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안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결합하게 되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아주 과감한 그런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전하고 싶은 대학생들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들 너무 전하고 싶은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같이 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라는 한 후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후배는 귀여운 20대 초반의 여학생인데요. 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통 특징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급여를 받고 있고 또 그런 일자리 특성상 안정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씩 이렇게 끊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나 2달, 3달 이상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 달에 60만 원을 버는 친구인데요. 학자금이 책정되고 있던 2월 달에 그 친구로부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60만 원을 받았는데 지난달에 밀린 빚을 갚고 나니까 한 달 일했는데 손에 5만 원이 남더라. 다음 달에 이제 학비도 내야 되고 하는데 막막하다. 한창 이제 꾸밀 나이인 그 친구는 지난달에 할인해서 산 단 몇만 원짜리 외투를 산 것이 너무나 자기가 자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너 안 자고 뭐하냐라고 묻자 그 친구는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 학교의 등록금은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0만 원입니다. 입학금까지 합하면 600만 원의 돈을 내야 학교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학을 많이 하긴 해서 3학년인데요. 공대를 다니다 보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3번 정도 나누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대략 1,400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 빚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이자를 무이자가 하나 있어서 두 번의 이자만 내도 25,000원 정도를 내왔습니다. 근데 올해 그 중에서 3번의 대출 중 하나의 대출이 실제 상환으로 돌아서면서 저는 이제 한 달에 12만 원의 원금 상환과 대출 이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원금 상환과 함께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신용유의자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빌려서 그 빚을 갚아서 신용유의자 딱지를 잠시 떼긴 했지만 저는 이번 달에도 또다시 연체유의 이메일을 또 통보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잠깐 끊겨서 고생하는 차에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 다음 달 8월달 중순부터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요.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면 저는 이제 월세 10만 원과 학자금 대출금 12만 원, 이자 11만 원, 전화비 등을 하면 숨만 딱 쉬고 35만 원을 한 달에 내고 살아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학자금 대출을 저랑 비슷하게 대략 1,500 정도 받았는데요. 성적이 안 좋아서 대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보통 2번 또 대학마다 2번이나 3번 정도의 기회를 주지만 그 이상의 성적 학사 경고가 나올 경우에는 대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 친구는 1,500만 원의 빚을 안고 그 다음 대출을 받지 못해서 졸업도 못한 채 1,500만 원의 빚쟁이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일수록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만큼 이 친구들에게 성적 기준, 학자금 대출과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너무나 잔인한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학사 경고를 당했을 때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자괴가 다 쏟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고요. 여전히 저희 학교의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이 시행되었지만은 500에서 500만 원의 등록금을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는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평가 제도를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필시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제도상으로 분명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반값 등록금 촉구를 넘어서서 앞으로 사회로 나간 사회인들에게 크나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촉구리 이후에 사회에 나간 사회인들의 부채 탕감 촉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많은 분들이 같이 꼭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13년 전에 IMF 터졌을 때 조그만 소형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자금을 돌리다 보니 카드를 현금 서비스를 돌렸는데 나중에 그 IMF 터져서 회사가 좀 어렵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연체 이자 연 23% 이자 원금이 1,500인데 현재까지 이자가 한 7천부터 가지고 한 9천만 원 가까이에 대한 지금 채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계 부채가 어떤 지금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먼저 왜 부채가 생겼는지 왜 그 학생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채무 불이행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영업자들이 채무 불이행이 생겼는지 부채가 생겼는지 이 원인을 알고 이거 먼저 차단을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결제는 현금을 주고 삽니다. 근데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갖다 주겠는데 외상거래를 해요. 근데 외상거래를 하면 외상거래를 하고 그 장사하시는 분이 안 되면 문 닫고 도망가고 결제 안 해주고 이런 부분 외상거래, 어음거래 이런 부분을 좀 없애면 좀 채무 불이행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연체가 됐을 때 금융권에서는 무조건 일시불입니다. 원금에. 근데 처음부터 거기서 좋은 방안, 분할 상한이라든지 어떤 좋은 방도를 했었으면 한 달에 20이건 30이건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 100이 되든 200이 되든 1000이 되든 무조건 일시불로 원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채무 불이행 된 이후에 어떤 직업을 취업을 하고 싶어도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일용직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작년 올 4월 가족수 때 장장 5시가 첫날 5시간을 기다리고 국민행복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5월 초에 집에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행복기금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 먼저 참 작년 10월 달에 신용회복위원회가 또 거부를 했고요. 단 이유가 뭐냐면 그 채권 쪽에서 채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저희 아버님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유산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국민행복기금에서 왜 거부를 당했냐면 13년 동안 제가 13년 전에 차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압류가 돼 있어서 폐차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압류가 돼 있다는 이유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거부를 당했고 그래서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좀
희망 가진다면 실망이 더 컸었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말이 좀 떨려가지고 많은 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래간만이라 왜 먼저 위에 계시는 분들은 먼저 왜 채무 그 부채가 왜 많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원인부터 차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소액 외양가 붙이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영업자들은 외상거래를 하다 보니 그 문제가 수긍이 안 됐을 때는 자기가 빚을 내서 다른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수긍이 안 되니 계속 가계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외상거래를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 불이자가 더 같이 더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왜 가계 부채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서 어떤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